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부와 회사원, 소상공인 등 국민과 함께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이 전세 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기한 없이 단속과 수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근절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10월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늘면서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무역 수지도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연구개발특구와 같은 기존 특구 고도화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부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을 만나 민생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강조했는데요. 저는 지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 그랬습니다. 특히 정부 재정 지출을 더 늘리면 물가가 오르고 서민들이 힘들어진다며 건전 재정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입문 선언의 계기가 됐던 서울 마포구의 골목 상권에서 국민을 만났습니다. 초심을 언급하며 주부와 회사원, 소상공인 등 국민 60여 명과 민생을 논의했습니다. 정치를 이제 하겠다고 국민들께 말씀드릴 때 그 마포의 자영업자 이거 도대체 정부가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지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 그랬습니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고 특히 정부 재정 지출을 더 늘리면 물가가 오르고 서민들이 죽는다며 건전 재정 기조를 재차 내세웠습니다.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재배치시켜야 하는데 지원을 받아오다가 못 받는 쪽은 대통령 퇴진운동을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를 시키면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에요.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논의에서 은행과 택시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경쟁 시스템을 만들고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가 안정과 약자 복지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앞서 뉴스를 통해 비상경제 민생회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국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다시 한번 이 민생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최근 들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바로 민생 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세계 경제 침체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됐지만 최근 들어 부진했던 거시경제 지표는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높고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거시경제 리스크를 관리하고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네,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정부의 건전 재정의 필요성과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되나요? 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의미를 조금 더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민생 부담 경감에 의미를 뒀는데요.
건전한 재정 관리를 통해 정부의 불필요한 재정 사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물가가 오르게 되고 그것은 곧 국민에게 어려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회의에서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이 정치 입문 선언의 계기가 됐던 이 서울 마포구의 골목 상권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도 주부와 회사원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네, 회의가 열린 곳이 서울 마포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21년 3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정치 입문 선언 계기가 된 곳인데요. 회의 방식과 회의 참석자도 이전 회의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주부와 회사원, 소상공인 등 국민 60여 명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장차관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생활 속 주제를 토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모두 발언에서 마포는 학창시절 자주 다니던 동네라며 마포에 담긴 추억을 회고했는데요. 무엇보다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다며 의미를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저로 하여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장소가. 역시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살펴야 되고 또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달래줘야 그게 정부지.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편안하게 좀 회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회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회의에 참석자들은 본인이 체감하는 민생 고충과 정부에 바라는 건의사항을 진솔하게 발언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왔다고 밝힌 택시기사는 계속 인상되는 가스 가격을 걱정하면 유가 보조금 확대를 건의했고 청주 육거리 시장 상인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전통시장 내 청년 상인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의견 하나하나에 경청했는데요. 특히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앞서 이 민생 안정을 위한 현장 중심의 행정을 또 꾸준하게 강조를 했는데요. 또 최근에 장차관들이 잇따라 현장을 찾아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각 부처 장차관부터 1급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맞춰 각 부처 장관들은 현장 행보를 진행했거나 앞으로 진행할 계획인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다가오는 물가 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주 사회부총리도 지난 9월부터 현장교사 주례 간담회를 매주 개최하고 있고 이 일에도 현장교사 간담회 일정을 예고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노동개혁을 위해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2030 청년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이 웃을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전세 보증금 수백억 원에 가로챈 피의자를 대상으로 징역 15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은 기한 없이 단속과 수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과 대구, 부산, 광주 등 7대 권역에 검경 한라인을 구축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국의 검찰청에 전세 사기 전담 검사를 지정해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 수사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경기 광주 빌라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된 데 이어 조직적 범죄로 드러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 집단으로 적용해 기소하고 피해 자산에 대한 환수 조치도 이뤄진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 범죄에 대해 피해 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면서 전세 사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는 한편 그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 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전담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청은 지난 1년 2개월 동안 5,500여 명의 전세 사기범을 검거해 48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세 사기 검거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약 1,163억여 원을 몰수하거나 추징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 범죄 수익 추적 전담팀을 편성하여 피땀 흘려 모은 서민들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와 긴급 거처 제공 등 피해자를 위한 주거 안정을 지원 중인 국토부는 피해자 관점에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를 신속히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다양한 피해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세 피해에 대한 상담 역량을 한층 더 보강하는 한편 그동안 취약한 점이 드러나고 있는 다가구 임차인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면밀히 검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세 사기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 경제범죄법과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KTV 이린아입니다. 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연구개발특구와 같은 기존 특구를 고도화하는 한편 지방시대 5대 전략을 세워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실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1973년에 도입해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는 연구개발특구. 대덕 연구개발특구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지역경제 발전을 창출해왔습니다.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입주기업체는 2021년 기준 2,356개로 8만 6천여 명의 연구기술직과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입주한 기업들은 한국 최대 과학산업단지 내 기업 간의 연계성이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한국연뿐만 아니고 전자통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등 밀집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연구자들 초청, 방문 통해서 교류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구 내 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도움이 됩니다. 좋은 인력들을 뽑았을 때 이런 인건비나 그것들에 대한 이제 세금에 대한 혜택 같은 세제 혜택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투자 혜택이나 또 대전 소재 연구소 기업 또 특구 내 기업만을 위한 그렇게 조성되는 국가 펀드나 일자리 펀드나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앞으로 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 특례 혜택이 확대되면 지역의 유망기술 기업들이 더 자유롭게 연구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연구개발특구와 같은 기존 특구를 고도화하는 한편 향후 5년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5대 전략은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로 구성돼 22개 핵심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최초로 통합 수립한 계획으로서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등 4대 특구를 토대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라 말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창업 및 신설사업장의 경우 소득 법인세가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됩니다.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의 취득세도 면제되고 재산세도 5년간 100%, 이후 5년 동안은 50%만 내면 됩니다. KTV 최다입니다. 10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어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무역 수지도 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550억 9천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늘었습니다. 13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 전환입니다.
수출은 반도체 시황 악화와 대중국 수출 부진 탓에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줄곧 내리막이었습니다. 하지만 10월 수출은 올해 최대치를 찍으며 역성장의 고리를 끊기도 했습니다. 우리 수출이 올해 1분기 저점 이후 지속적인 개선 흐름을 보인 결과 2022년 10월 이후 1년 동안 이어진 마이너스 고리를 끊고 플러스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일정 부분 기저효과가 반영된 가운데 중국과 미국, 아세안 등 6개 시장 수출 개선이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됩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수출이 16개월 연속 늘었고 일반 기계도 7개월째 수출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석유 제품 수출도 가격 상승과 수요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세로 전환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을 기록하며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10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한 반면 수입은 534억 6천만 달러로 9.7% 줄었습니다. 가스와 석탄 등 에너지 수입이 줄어든 게 전체 수입액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수출이 늘고 수입은 줄면서 10월 무역 수지는 16억 4천만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5개월 연속 흑자 기조입니다. 정부는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며 앞으로 수출이 우리 경제 상저하고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이 골든 크로스를 지나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소 럼피스킨병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첫 발생 이후 지금까지 전국 74개 소 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인됐는데요.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오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방제 소독에 나섭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1일 오후 2시 기준 충남 당진 한우농장 1곳과 서산 한우농장 3곳에서 럼피스킨병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럼피스킨병 누적 발생 건수는 74건으로 늘었습니다. 병 의심 신고 1건에 대한 검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까지 긴급 백신 400만 두분을 모두 확보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배부했습니다. 오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약 3주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발생 상황, 방어 수준 등을 재평가해서 발생 농장의 살처분 범위 등을 조정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10일까지 전국 일제 방제 소독 주간을 운영합니다.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 데 3주가 걸리는 만큼 럼피스킨병 매개체인 흡혈곤충 방제로 추가 확산을 막겠다는 겁니다. 전국 모든 소농가 약 9만 5천 곳이 대상이며 방제 효과가 좋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일제히 실시됩니다. 지자체 보건소 방제 소독 차량과 농가가 갖고 있는 연막 소독기 등이 활용됩니다. 방역당국은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가의 빠른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며 의심 증상이 확인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고 일제 방제 소독 기간에도 매일 모든 농가가 동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토메가 도급의 토고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 토고 협력 인프라 마련을 제안하면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도 요청했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순방 두 번째 나라로 토고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 양국 수교 60주년 만에 우리 총리로서는 최초의 방문입니다. 한 총리는 빅토와 토메가 도급의 토고 총리를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토고는 우리나라 대아프리카 전체 교역액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양국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투자 보장 협정 등을 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토고가 추진하는 국가개발계획 이행에 한국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고 토메가 도급의 총리도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이 토고에 영감을 준다면서 기니만 항구 로메항을 거점으로 서아프리카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아프리카와 연대를 강화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설명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2030년 국제박람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경제 및 기술의 발전, 포용적 성장이라는 세계가 가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러한 박람회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토고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기니만 해적 퇴치 그룹의 일원으로서 해양 안보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2024년에서 20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사헬 지역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해 기여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해를 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어젠다를 제시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 비상임 이사국 활동을 더욱 의미 있게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뭐 이미지 개선, 뭐 국격 상승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회담 이후 로메항 직업훈련소를 둘러보며 토고의 경제발전 정책을 청취하고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재외 동포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한 토고 관계가 경제 농업 분야 협력에서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까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는 8일부터 이틀간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인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미 동맹, 북한 문제, 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의 전망입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방한해 박진 외교부 장관과 만나는 겁니다. 양국 외교장관은 한미 동맹과 북한 문제, 그리고 경제안보와 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방한으로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건 현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개최가 성사되면 중국과 일본 외교장관도 잇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경제안보대화 3차 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됐습니다. 한일 경제안보대화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합의로 출범했습니다. 양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중 전략 경쟁과 국제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양국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서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전기 자동차의 보급이 늘면서 이로 인한 사고도 함께 증가했는데요. 정부가 전기 자동차를 신종 재난 위험 요소로 선정하고 위험 최소화를 위한 대비에 나섰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30년까지 전체 차량의 80% 이상을 환경 친화적 자동차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운 정부. 이 같은 흐름에 전기 자동차의 보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 중 전기 자동차는 26.8%, 전년 대비 68.4%가 늘었습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이로 인한 사고 발생률도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기 자동차 만 대당 화재 발생 비율은 1.12건, 1.84건을 기록한 내연기관차보다는 적은 수치지만 2017년 0.4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행정안전부가 전기자동차를 신종재난 위험 요소로 선정했습니다. 행안부는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시 진화가 어렵다는 점과 화재 시 화염 확산력이 강해 탑승자 대피가 어렵다는 위험성에 주목했습니다. 기존에 마련된 관련법이 재난 대비책을 담지 못한 점도 전기자동차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라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최근 공간 제약을 이유로 지하주차장에 의무주차 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하의 경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초동 대응이 어려운 만큼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더 큰 피해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의무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경우 소방대 진입이 쉬운 출입구 인근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잠재 위험 최소화를 위한 대비에 나섰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전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소방기관에 충전구역 위치 정보를 제공해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에 대한 방진 방수 및 정기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 위험 차단과 충전기 주변 건축 구조물에 대한 내화 성능 강화 등에 대한 대책들이 현재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대한 안전점검과 대응훈련 기반을 구축하고 배터리 정기 안전검사 기준을 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돌봄과 육아에 확실히 재정을 투입해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제약하는 요소를 걷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58회 전국 여성대회에서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량을 크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여성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민 성금운동에 동참하며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념관 건립 성공을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으며 이 전 대통령이 이룩한 이 시장 경제체제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일 오후 2시부터 화재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전국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 400여 곳에서 20분간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는 방송과 요원의 안내에 따라 건물 밖이나 대피구역 등으로 이동하는 연습이 이뤄졌습니다. 또 화재 진압과 안전행동 요령, 생활형 안전교육을 비롯해 비상시 긴급 차량 길터주기 요령을 익히기 위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도 도로에서 실시됐습니다. 문화예술교육축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의 발자취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11월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행사가 열려 일상에서 즐기는 축제가 될 전망입니다. 김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예술 혜택이 적고 전교생 40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학교에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꽃 씨앗학교. 예술꽃 씨앗은 2021년까지 152개 학교에 심겨 학생들의 문화 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우고 지역사회 문화예술 환경으로 피어났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으로 지역의 문화향유 기반을 마련하는 대표 사례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매 순간 숨쉬고 같이 존재하는 그런 문화예술 교육이 진행돼야만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상 속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문화예술 교육 축제를 열었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개막식에 참석해 예술 교육은 예술적 상상력과 창조성으로 자아를 깨닫게 한다며 문화예술 교육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 예술 교육 분야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추적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여러분에게 힘을 실겠다는 1일과 2일 양일간 열리는 개막 행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미래와 생태계를 논의하는 포럼이 열리고 17개 광역시도 문화예술교육 성과를 알리는 전시와 인공지능 시대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미디어 아트 전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도 11월 한 달간 180여 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꿈의 오케스트라가 전국 49개 거점에서 정기 연주회를 열고 학교 문화예술교육 시리즈 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 밖에도 온라인에서 발레리나 김주원, 배우 한예리 등이 참여하는 꿈의 댄스팀 가치 확산 캠페인 프로젝트 멈춤이 진행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다음 달 1일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대상 시상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한국과학기술의 요람 대덕연구개발특구,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 우리별 1호 개발과 초고집적 반도체 16M D램 개발이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과학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운다는 과학 입국의 명제 아래 1973년 우리 국토의 중앙부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조성계획이 세워진 뒤 74년부터 공사가 시작돼 1978년부터 한국표준연구소를 시작으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속속 입주했습니다. 1990년 이후에는 카이스트 등 대학시설과 민간 연구소들도 자리 잡았는데요. 2005년 기존의 대덕연구단지와 유성구 또 대덕구 주변 지역을 통합한 연구개발 특구로 전환되면서 그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현재 입주 기간만 2,500여 개, 2021년 기준 매출액은 21조 원이 넘고요. 국제 특허는 7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올해로 출범 50년을 맞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는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 반세기 빛나는 역사를 남긴 대덕특구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전진기지로 앞으로 100년, 200년 더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2030년에) 열리는 엑스포의 최종 개최지 발표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28일 열리는 세계 박람회 기구 BI 총회에서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되는데요.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표를 가져가면 개최지로 확정되는데 만약 1차 투표에서 개최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1위와 2위 후보 도시가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한 달여 앞두고 정부가 간절한 마음으로 뛰고 있다며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뛰겠다고 의지를 다졌는데요. 경제계도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세계 박람회기구 총회가 열리는 다음 달 27일까지 부산 유치 지원 홍보 총력전에 들어갔는데요. 런던과 파리 등 유럽 도시 전역에 전광판과 현수막, 대중교통 등 모든 매체를 활용한 부산 엑스포 거리 홍보전을 개시했습니다. 재계 총수들은 세계 각국을 돌며 네트워크를 활용한 부산 엑스포 지지 요청 활동을 이어간 뒤 프랑스 파리에 집결할 전망입니다. 세계 박람회 기구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 현지 언론들은 한국이 엑스포 유치에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최대 표밭으로 떠오른 아프리카에서도 부산 엑스포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범아프리카 케이블 TV 채널인 복스 아프리카는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을 소개했는데요. 아프리카 국가는 과거 빈국이었던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을 따르고 싶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이번 유치전을 통해 부산에 대한 이목도 쏠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엑스포를 향한 대한민국의 진심이 회원국들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1월 22일)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김치의 날입니다. 한국김치협회가 선포한 날로 2020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는데요. 이제는 한국에서만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미국 연방정부도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공식 지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가 김치의 날 결의안을 12월 6일 본회의에 올려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표결 없이 공화당 소속의 한국계 의원인 영김 의원이 본회의에서 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채택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김치의 날 지정을 위한 결의안은 이 한인 사회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표결 없이 채택되도록 조율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DC 등 개별 주정부나 또 브라질 상파울루, 영국 런던 킹스터 왕립구 같은 이 해외 일부 도시에서는 김치의 날을 기념일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국가 차원으로는 아르헨티나가 지난 7월 처음으로 김치의 날 기념일을 제정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연방의회가 기념일로 제정하면서 그 파급력은 더 커질 전망인데요. 결의안에는 김치가 유산균과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를 풍부하게 담고 있는 한국의 전통식품이고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김치의 날, 이제 대한민국이 김치의 종주국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김치의 우수성을 각인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SN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구름 많거나 하늘 흐린데요. 오늘 오후 한때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쭉 이어지겠고 내일 오전 한때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중부지방도 차차 개겠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의 공기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요. 내일 오후에는 WHO 기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단계로 완화되면서 공기질이 양호해지겠습니다. 하늘이 개면서 내일 낮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오늘보다 5도가량 더 높은 25도를 보이겠고 남부지방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에 따라 일교차도 더 커지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10도 이상으로 기온 변화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17도, 대전과 춘천 15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청주 25도, 춘천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속초 16도, 강릉 15도가 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24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 15도, 부산 16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대구, 제주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전해상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물결은 서해와 동해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기적인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가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뉴스 스튜디오를 새 단장하는 관계로 이번 주부터 연말까지 이곳 임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희 KTV 뉴스는 언제나 빠르고 정확한 정책 소식,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달 후 새롭게 변화된 모습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